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집중 분석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소위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그 주택 소유 통계를 이제 그 매년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이렇다 보면 결국 전월세 부담 이런 게 다 이제 서민들의 이제 엄청난 주거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결국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임대주택의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정책의 이제 큰 뼈대가 되는 게 이제 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좀 설명하자면 이제 그 지하철역 주변에 이제 그 땅을 예를 들면 주거 지역인 땅을 뭐 상업 지역으로 바꿔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해서 건물을 좀 더 이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제 건물주한테는 이제 이익을 좀 주는 거죠. 이익을 주는 대신에 이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좀 확보해 보겠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박원순표 그 뉴스테이 정책이다. 소위 이제 뉴스테이 정책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뭐 짝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보아지고요. 우선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삼각지역하고 충정로역이거든요. 이제 이 역 같은 데 보니까 이 주거지가 용적률이 250%인데 네. 이걸 1000%로 상업지역이죠. 그럼 4배가 그렇게 굉장히 높여준 것이죠. 물론 이곳에 이제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전체적 비중을 보았더니 이게 좀 문제점인데 25%가 공공 임대고 이제 이 전체 계획에 보면 한 그 75%가 민간 임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정책도 실질 임대료를 청년들에게 말하자면 우선해서 분양을 하되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90%로 좀 낮추는 이게 지금 목표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번 놓고 보시죠. 여기 뉴스테이와 비슷한 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에게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역세권에 있는 토지는 상당히 값비싼데 금싸라기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땅값이 뛸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초고층 건물이 좀 들어서면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물론 역세권 뭐 공일복합개발과도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런 반면에 실제로 지금 월세를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역세권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게 본다면 예컨대 지금 그 한강로 아까 삼각지역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면 33제곱미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데 실제로 이걸 지금 월세를 낮출 수 있을까? 월세 75만 원이면 사실 대학생이나 이쪽은 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되는 청년들이 들어가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발표가 되니까 주변에 땅값이 이미 올라요. 그리고 주변에 그 임대료가 또 오른다고. 그러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 더 지금보다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8년 준공공 임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8년 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공공 임대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민간 임대가 높고 또 이것들이 이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용적률을 높이는 이 혜택이 토지주와 건물주에게만 수혜가 좀 쏠리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대주택 사업은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임대를 줄 때는 수익률이 한 2% 3%예요. 근데 이제 왜 2% 3%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준다, 국가에서 뭐 저 금리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한 6, 7%를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맞춰주는 케이스인데 선진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용적률을 좀 올려준다라든가 해서 하는데 문제는 공공임대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게 똑같은 문제고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게 아무리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주택으로 채우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택 외에도 복합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역세권주에 전부 다 청년주택만 들어서게 된다는 비난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주택만 사람이냐 뭐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뛰어난 선택이었지만은 전반적인 서민주택 전체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고 이게 어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것만 튀어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서민 주거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놓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땅값이 오르고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또 한 말씀 좀 언급을 덧붙이죠.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이제 대학가에 왜 하수비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그 주변을 소위 원룸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혜택을 주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결국은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게 땅값만 올리고 결국은 그 공급의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박원순표 뉴스테이 그러니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나름 아이디어는 좀 정책적 아이디어는 좀 신선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뉴스테이에서 차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신 교수님 말씀대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자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꾸준히 학계에서도 네. 신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저도 꾸준히 제안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8년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청년들의 임대료를 주거 안정과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 역세권 지역의 특정 지역을 특례, 용적률 특례지구로 지정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 땅은 서울시가 매입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 땅 자체를 예, 서울시가 매입해서 예, 사전 발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주변에 집가가 들썩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매입을 해서 좀 재정이 들더라도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을 해야 90%를 예를 들면 예, 공공임대주택 그래야 장기적인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 정책은 대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테이 정책이 소위 말하면 건설사만 좀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듯이 이거는 또 토지주만 배를 부르게 하는 좀 편향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뭐 좀 의견이 다른 게 아무리 이 정도 혜택을 줘봐야 수익률이 7%예요. 수익률 7%의 이 큰 사업 리스크를 끌고 갈 민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보다 수익이 좀 낮다라고 판단되면은 민간이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나 이렇게 땅 싼 데는 좋지만은 도심의 거는 적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족이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같은 게 하나 있고 지금 보금자리 주택에서 막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문제인데 분양 전환할 때의 문제예요. 분양 전환할 때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판교라든가 강남 지역의 보금자리 지역 같은 거는 서민 주민들은 입주민들은 뭐 매덕을 원하는데 사업 시행자인 LH나 이쪽은 또 수억 원 차이 나는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똑같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지를 아예 특례가 지정되는 이건 이게 특혜 시비가 없게끔 서울시가 교수님 땅을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하는 게 좀 이게 근본 대책, 장기적 대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는 뭐 사업면 DW 모델이라 해서 미국에서 많이 연구된 건데 거기 보면은 공공주택이 늘어나면 당장은 늘어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서민이 더 어려워져요. 민간 임대 시장이 축출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이 1%도 안 됩니다. 1% 정도입니다. OECD에서 제일 낮죠. 미국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국은 예컨대 저희와 같은 그런 이런 전월세난 소위
이게 월세. 예. 월세가 항상 비싸죠. 비싸죠. 뭐 뉴욕 같은 경우에 살인적이고 보스턴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없애는 과정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축적돼 있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니까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건설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임대주택이 더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말자. 그 대신 주거비 주는 정책으로 다 바꿔버려요. 바우처 우리로 하면 바우처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 중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을 보니까 저소득층이 15% 정도 되고 네. 상위층이 이제 고소득층이 한 21%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5%는 자력으로 도저히 의식주죠. 그러니까 특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월세나 전세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주거 불안 문제를 저소득층 한계 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답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공임대를 지금 높이는 거와 외국처럼 주거급여 독일도 보니까 월세의 한 50%가량은 서민들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바로 집주인에게 주더라고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런데 정책에 중점을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역시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틱톡